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주도입니다. 오늘은 어제 나스닥 상승은 예측했다. 그런데 오늘이 문제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28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 부자연구소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JD 부자연구소 17기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와 부동산 주식 패키지 강의는 8월 1일 월요일서부터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FOMC 이후 파월 인상속도 발언, 주식 채권 올라가고 달러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4.06%, S&P 500 지수가 2.62%, 다우존스가 1.37% 뛰며 3대 지수 모두 크게 상승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어제 나스닥 상승은 예측했다. 그런데 오늘이 문제다. 어제 월가에서 파월은 75bp 올릴 확률은 75% 이상이었다라고 했죠. 결국 75bp를 올렸고 파월의 패턴은 오늘도 유효했습니다. 파월의 패턴은 파월이 FOMC 이후 매파적인 성명을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하면 나스닥은 오르고 다음날서부터 떨어지는 것이 파월의 패턴입니다. 따라서 이제 나스닥이 오른 것은 어제 나스닥이 오른 것은 지금까지 파월의 패턴으로 보면 당연했습니다. 8월에는 FOMC가 없으니 9월에나 열리는데 이때도 75bp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지표에 따라서 오름폭이 결정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매파적인 답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다른 답변도 내놨습니다. 어제 나스닥 상승이 기존의 파월의 패턴과 다른 점은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비둘기파적인 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인상 속도를 늦춘다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기존 파월의 패턴 상승보다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4.06% 상승한 것은 2020년 4월 이후 최대의 상승폭입니다. 파월의 인상 속도 늦추는 발언을 주식시장은 상승의 트리거로 봤을 수도 있습니다. 즉 월가의 예상으로는 연말까지는 3.5%까지 올리고 내년부터는 상승폭을 멈추거나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식시장에 랠리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 이 말이 맞다면 어제까지 올린 미국의 기준금리는 2.5%이고요. 그러니 앞으로 올 연말까지 3번의 FOMC가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3.5%까지 올린다면 100bp가 남았고 50bp, 25bp, 25bp가 유력합니다. 즉 9월부터는 75bp 자이언트 스텝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금리 올리는 것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만약 8월의 발언에서 인상 속도를 늦춘다는 말이 없었다면 연말까지 중립금리가 3.5%가 아니고 더 높아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스닥이 4% 이상 오르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파월의 발언은 항상 열린 결말입니다. 데이터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미 상원 365조 규모 반도체 지원법 통과 중견제 목적이다 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파월의 발언이 나스닥을 위로는 올렸지만 엔비디아가 7% 넘게 크게 오르고 마이크론도 3% 넘게 올랐습니다. 이것은 반도체 지원법 때문입니다. 사실 상원에서 이렇게 쉽게 통과될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법안을 만들 때 반도체 지원법만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민자 관련해서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여놓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공화당이 이유를 들어 반대를 하려면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64대 33으로 압도적인 가결이 되었죠. 최소한 공화당 의원들 중 14명은 찬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원 통과는 문제 없으리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 때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은 다 붙여놓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니 결국 하원 통과와 동시에 대통령의 사인으로 법이 발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 지원법은 나스닥 기술주들이 많기 때문에 나스닥이 호재입니다. 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는 좋은 뉴스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반도체 지원법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은 중국에 투자를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오늘 주가가 별로 안 좋습니다. 물론 미국 기술주에만 투자한다면 우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문제입니다. 파월의 패턴은 파월이 발언을 하고 오른 다음날 떨어지는 것인데 과연 오늘 떨어질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이벤트가 있어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다음날 봤더니 오히려 나스닥이 마이너스 3%가 뜨는 폭락의 형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장 마감 후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내일은 대장주인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진입한 듯 페이스북 모 회사 메타 사상 첫 분기 매출 감소. 메타의 실적 감소는 이미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어닝 쇼크가 났죠. 메타는 스냅, 트위터와 마찬가지로 떨어진 이유로 떨어진 것입니다. 광고주는 경기 침체 우려로 광고비 지출을 줄였고 불확실한 광고비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죠. 다만 구글과 애플은 다릅니다. 구글과 애플은 안드로이드, iOS 생태계를 갖고 있죠. 개인보호 정책 때문에 개인의 정보를 경쟁 회사인 메타, 스냅, 트위터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타, 스냅, 트위터는 개인정보가 없으니 회원들에게 하던 타겟 광고가 먹히지 않습니다. 타겟 광고가 먹히지 않는데 경기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 광고주는 불확실한 광고비를 지출할 기업이 드물죠. 따라서 광고 매출 감소는 스냅에서의 광고 매출 감소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러나 애플과 구글은 오히려 광고로 수혜를 볼 기업입니다. 타겟 광고보다 정확한 구글, 애플의 검색 광고로 오히려 광고주가 몰릴 테니 말이죠. 그래서 구글과 애플이 광고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구글은 광고에서 대박을 쳤고 애플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메타는 어닝 쇼크가 맞는가라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장외에서는 메타가 4.62% 하락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제 얼마나 올랐습니까? 무려 6.5%나 올랐습니다. 그러니 어닝 쇼크가 아니죠. 그래도 약 2% 정도는 오른 꼴 아닙니까? 어닝 쇼크가 나오려면 어제 오른 것 6%에 더해서 한 10% 정도 더한 수치가 떨어져야 합니다. 즉 장외에서는 16% 이상 빠져야 어닝 쇼크라고 보입니다. 물론 내일 장이 마감하고 16% 이상 메타가 빠졌다면 어닝 쇼크가 확실합니다. 그러나 한 4% 정도 빠지는 정도라면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봐야 합니다. 문제는 애플이죠. 결국 애플이 내일 어떤 실적을 발표하느냐에 따라 나스닥의 향방이 정해집니다. 기대감으로라도 나스닥이 오르고 애플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온다면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애플이 어닝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론입니다. 파월의 패턴이 깨지려면 애플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하는데요. 다만 매뉴얼은 내일 애플이 어닝 쇼크가 나와도 애플이 127.41달러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는 홀딩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창의적인 곳에서 평범한 사람이 살아남는 방법. 어렸을 적부터 학교 시험용 암기만 배운 사람이 갑자기 창의적의 대명사인 스티브 잡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을 해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관리직과 공무원을 빼고는 창의적인 일을 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공부는 쓸모없다는 얘기죠. 창의적인 일을 하는데 창의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니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창의적으로 일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창의적인 것도 별것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파악하는 단계인데요. 게임 회사를 다니는 디자이너인데 게임 캐릭터를 그린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광고 회사에서 신차 광고를 만듭니다. 영화 감독인데 SF 영화를 만들고요. 카피라이터인데 새로운 광고 카피를 만듭니다. 발명가인데 생활에 필요한 무언가를 만들고요. 프로야구 팀을 우승시킵니다. 최고의 경주마를 길러냅니다. 전부 창의적인 일이죠. 그런데 하늘 아래 새로운 일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꼭 있습니다. 누가 시킨 일이라면 클라이언트, 사장, 팀장 등 자신에게 일을 맡긴 사람의 의도는 확실히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이 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산으로 가지 않으려면 일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보여주고 깨지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혼자 며칠이고 밤새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면 결국은 깨지면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자료를 모으고 성공할 만한 아이디어를 찾는 과정입니다. 자료를 모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게 말하자면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고요. 나쁘게 말하자면 베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의적인 곳에서 보통 사람들이 살아남는 핵심입니다. 창의적인 일로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베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일단은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 스티브 잡스와 같은 천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내 머리를 굴려봐야 창의적인 작품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 남의 머리를 빌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남의 성공적인 데이터를 모으는 것입니다. 효과가 입증된 것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광고 제작을 한다면 클라이언트의 지금까지의 광고를 싹 다 모읍니다. 지금까지 클라이언트가 마음에 들었던 광고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경쟁사 광고 중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광고를 조사를 합니다.
이미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광고는 사람들에게 먹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드라마를 쓰고 싶다면 고전을 먼저 봐야 합니다. 고전이라는 것이 고리타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고전이라는 것은 시대를 관통하며 현재 인간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는 컨텐츠입니다. 왜 감동을 줍니까? 인간의 욕망을 잘 표현한 작품이기 때문이죠. 신분 상승의 욕구의 신데렐라 스토리, 불륜, 권력욕, 명예욕 등등 이 현대에도 지속적으로 리메이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은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인간의 감정을 잘 묘사한다면 좋은 작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막장 드라마에 등장하는 출생의 비밀, 신데렐라 스토리, 부자들의 암투, 불치병 등이 욕을 먹으면서도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드라마도 봐야 합니다. 감동적인 대사, 성공적인 드라마의 공식, 현재 트렌드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모아야 한다는 것이죠. 카피라이터라면 새로운 카피를 쓸 것이 아니라 남들이 써놓은 광고 카피 중 성공적인 카피 문구를 모아 카피 사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의사가 나오는 드라마를 쓰고 싶다면 의사가 쓴 책 중 에피소드 위주의 사례를 모으는 것도 우선입니다. 드라마 작가가 데이터 모으는 것을 취재라고도 하죠. 데이터를 모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임밸류가 아닌 데이터에서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머니볼입니다. 영화 머니볼의 주인공인 미국의 프로야구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의 전 단장인 빌리빈 단장은 가난한 프로야구단을 우승시키고 싶었습니다. 구단은 돈이 없으니 우승이 힘들었죠.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슈퍼스타 영입은 꿈도 못 꿨습니다. 그렇다면 슈퍼스타 없이 우승할 수는 없을까 생각했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세이버 매트릭스를 통한 머니볼입니다. 기존의 유명세는 다 걷어내고 통계로 접근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연봉은 낮지만 출루율이 높은 타자, 장타율이 높은 타자, 수비율이 좋은 선수 등 이런 선수 중 연봉이 낮은 선수를 뽑아 팀을 꾸리는 것입니다. 물론 빌리빈이 세이버 매트릭스를 만든 사람은 아닙니다. 빌리빈은 머니볼로 결국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경주마인데요. 우승을 하고 싶은 경주마는 타고나는 것일까? 아니면 위대한 경주마의 새끼는 위대한 경주마가 될 수 있을까? 마이클 조던의 아들은 위대한 농구 선수가 될 수 있을까? 아닐 것입니다. 1764년에 태어난 경주마 이클립스는 18승으로 위대한 경주마입니다. 사후에 부검을 해보니 일반 경주마보다 심장의 크기가 30% 컸습니다. 이것에 주목한 사람은 경주마를 키우는 사람이었는데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일반 말들의 엑스레이를 찍어 심장의 크기가 큰 말 위주로 경주마를 키워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공황입니다. 주가의 하락이 무섭습니까? 공황의 사례를 찾으면 됩니다. 지난 40년간의 나스닥 데이터를 모아 공통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3%를 찾고 2020년 코로나 위기, 2022년 인플레이션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데이터를 모으면 그곳에서 성공의 숫자가 보입니다. 세 번째는 융합인데요. 융합이란 여러 가지를 뒤섞는 일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기존의 것을 연결하는 것이 창의성이라 했습니다. 스마트폰도 사실 기존의 전화기와 인터넷 기능을 합친 것 아닙니까? 심지어 애플의 스마트폰이 나오기 훨씬 전인 199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이 발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랙베리라는 스마트폰이 원래 있지 않았습니까? mp3 플레이어인 에어팟은 한국의 아이리버가 원조입니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데이터를 섞으면 창의적인 것이 됩니다. 물론 창작물은 여러 개를 섞어 새로운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남들이 알아채면 모방이 되죠.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영화, 드라마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마블 시리즈도 얼마나 많은 리부트를 합니까? 스파이더맨도 3번이나 리부트를 했습니다.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산처럼 쌓여 있는데 굳이 창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창의적인 곳에서 보통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면 기존의 성공 사례를 모아 뒤섞고 새롭게 보이도록 만들면 됩니다. 데이터를 보다가 성공적인 아이디어를 얻기도 합니다. 위의 방법은 어설픈 창작보다 성공 확률이 높은 방법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우리의 언어 범위 안에서 경험하고 사고한다고 했습니다. 즉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죠. 데이터가 쌓여야 비로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창의적인 천재라면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을 현실에서 구현하면 됩니다. 안 말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천재가 아닙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자연구소 다운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 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어제 나스닥 상승은 예측했다. 그런데 오늘이 문제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